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자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74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속으로 사귀며 살아온 세월이었죠. 자식 잘 되는 것, 남편 뒷바라지하는 것이 여자의 미덕이라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제가 제 평생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보기로 마음먹은 그날 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모든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삼켜버린 어느 새벽, 아주 갑작스럽게 시작되었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낡은 괴종시계가 둔탁하게 새벽 3시를 알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저 말똥말똥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나이가 들면 새벽잠이 없어진다더니 그 말이 딱 제 짝이더군요. 옆자리에 누워 코를 골던 영감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으니 이 넓은 안방을 혼자 쓴 지도 그만큼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적적하기도 하고 가끔은 무섭기도 하지만 어쩌겠어요. 다들 그렇게 늙어가는 것이지요. 창밖은 비가 오려는지 바람 소리가 몹시 스산했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꼭 누구 원망하는 소리 같아서 괜히 마음이 뒤숭숭하더군요. 오늘따라 아들 녀석, 한규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제 목숨보다 귀한 자식이었죠. 사업이다 뭐다 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비추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전화로나마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한마디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얼마 전에는 집에 찾아와서는 세금 문제가 복잡하다며 서류 몇 장을 내밀었죠. 어머니, 이거 여기에 도장만 몇 개 찍어주시면 골치 아픈 세금 문제 싹 해결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며 싹싹하게 구는 모습에 저는 무슨 서류인지 읽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인감 도장을 꾹꾹 눌러주었습니다. 내 아들이 하는 일인데 제가 뭘 의심하겠어요. 그저 다 저를 위해서 이 늙은 어미 편하게 해주려고 애쓰는구나 싶어 기특하기만 했죠. 지금 생각하면 바로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규 생각을 하며 뒤척이는데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쿵, 쿵, 쿵.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아니면 고양이가 담벼락을 타는 소리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그치지 않았어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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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누군가 문을 아주 급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일까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나쁜 일이라도 생긴 걸까? 덜덜 떨리는 다리를 겨우 이끌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뜻밖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어요. 며느리 은혜였습니다. 평소에 살갑게 구는 성격도 아니었고 1년의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보는 사이였죠. 그런 며느리가 이 새벽에 그것도 엉망인 행색으로 서 있는 겁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아가, 이 새벽에 어쩐 일이냐? 무슨 일 있어? 한규는 제 물음에 은혜는 대답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집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제 손을 꽉 잡더군요. 어찌나 세게 잡는지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빨리요. 같이 도망가요. 도망. 아가,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거니? 제발요, 어머님.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은혜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보니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저는 더 묻지 못하고 은혜의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잠옷 위에 겉옷 하나 걸치는 게 전부였어요. 지갑도 핸드폰도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살을 애는 듯 파고들더군요. 은혜는 제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요. 저도 영문도 모른 채 그저 며느리를 따라 달렸습니다. 낡은 무릎이 시큰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은혜의 절박한 표정이 저를 계속 달리게 만들었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동네에서도 가장 후미진 골목에 있는 낡은 모텔이었습니다. 장미장이라는 촌스러운 간판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은혜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는 저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졸고 있던 주인 남자는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없이 열쇠를 내밀더군요. 아마도 딱한 사연이 있는 모녀라고 생각했겠지요.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간 방은 눅눅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침대와 작은 텔레비전이 전부인 초라한 공간이었죠. 문이 닫히자마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실이 끊어지듯 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우는 며느리의 등을 쓸어주며 저는 이제는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가, 이제 말해다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우리 한규는 괜찮은 거지? 제 물음에 은혜는 한참 동안 고개만 저으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울음을 그치고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그 이야기는 제 아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한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은혜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기겁하며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죠. 아가, 이러지 마라. 너가 왜 죄송해? 일단 일어나서 똑바로 말해봐. 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을 쏟아냈습니다. 아들 한규가 제 명의로 된 집과 땅, 심지어는 제가 평생 쌈짓돈처럼 모아온 통장의 돈까지 전부 자기 앞으로 돌려놓았다는 겁니다. 며칠 전 그 싹싹한 얼굴로 세금 문제라며 가져왔던 서류들이 바로 그 재산 양도 증서였다는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아들이 한규가 왜 그런 짓을? 사업이 어렵다고는 했지만 이럴 수가. 사업 때문이 아니에요, 어머님. 은혜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규가 큰 노름 빚을 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던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요.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회사로, 집으로 찾아와 협박을 하는 통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늙은 어미의 재산에 손을 댄 것이었죠.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로 다음 날이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계약 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 돈으로 급한 노름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는 멀리 도망가서 새 출발을 할 계획이었다고 해요. 그럼 나는 어찌 되는 것이냐? 차마 입 밖으로 내뱉기 힘든 질문을 겨우 던졌습니다. 은혜는 차마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연고도 없는 시골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모든 게 정리되면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귀한 아들이 이 늙은 어미를 내다 버릴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제가 평생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눈물 뒤로 무서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은혜는 우연히 한규가 빚쟁이와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서재 금고에서 어머님 명의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요양원 입소 상담 서류를 발견하고는 모든 것이 사실임을 깨달았다고요. 남편을 말려봤지만 이미 눈이 돌아간 한규에게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당신까지 방해하면 가만 안 둬. 라며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날이 밝기 전에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초라한 모텔 방의 낡은 벽지를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내 인생이, 내 자식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대로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제 아들이 저지른 짓은 제 손으로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아야 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며느리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제 눈빛이 변한 것을 느꼈는지 은혜가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아가, 이제 그만 울어라. 눈물은 나중에 흘려도 늦지 않아. 지금부터는 정신 똑똑히 차려야 한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거라.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74해를 살아오면서 제 안에도 이런 강인함이 숨어 있었는지 저 자신도 처음 알았답니다. 그날 새벽 낡고 눅눅한 모텔 방에서 저와 며느리의 길고도 처절한 반격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결심을 읽었는지 며느리 은혜는 울음을 뚝 그치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군요. 평소에는 그저 유약하고 남편 그늘에 가려진 희미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눈빛 속에는 도끼라기보다는 살아야겠다는 처절함, 그리고 저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아주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무언의 위로였죠. 우리는 이제 운명 공동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아가, 우선 내가 알고 있는 걸 전부 아주 자세하게 나한테 말해줘야 한다. 사소한 거 하나라도 빼놓지 말고. 언제부터 한규가 이상했는지, 돈 이야기는 언제부터 꺼냈는지, 또 너한테는 뭐라고 했는지. 전부 다. 제 차분한 요구에 은혜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그동안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어요. 한규의 노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수년 전 작은 재미로 시작했던 인터넷 노름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것이었죠. 처음에는 자신의 월급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빚이 빚을 낳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부터는 회사 공금을 유용하기까지 했다는군요.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사업상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아는 사람한테 잠시 빌리는 건데 이자가 좀 비싸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줬어요. 바보같이 그게 전부 노름 빚을 갚는 데 쓰이는 줄도 모르고요. 은혜의 목소리가 다시금 떨려왔습니다. 남편을 믿었기에,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에 기꺼이 빚을 내주었지만 그 결과는 더 큰 구덩이로 빠지는 것뿐이었죠. 한규는 그 돈마저 전부 탕진하고 이제는 사채업자들에게까지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걸려오는 협박 전화와 집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낯선 남자들 때문에 은혜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고백했어요. 왜 진작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이 늙은 어미가 뭐 큰 힘은 못 되어도 같이 머리 맞대고 의논이라도 해봤을 것을. 제 원망 섞인 말에 은혜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차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당신 아들, 제가 감시하고 의심하는 나쁜 아내가 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 선에서 해결하겠다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매일같이 빌었어요. 그 사람 말을 믿고 싶었어요. 마지막까지도요.
하지만 그 마지막 믿음은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배신당했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어젯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한규는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서는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다고 해요. 평소 비톡촉에 시달리며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은혜에게 여보, 우리 이제 고생 끝났어. 아주 큰 거 한 방으로 전부 해결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남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고. 라고 소리쳤답니다. 은혜는 불안한 마음에 그게 무슨 소리냐, 어디서 큰 돈이라도 생겼냐고 물었지만 한규는 그저 당신은 몰라도 돼.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평생 호강시켜 줄 테니 그리 알아. 라며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은혜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남편의 그 비정상적인 자신감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불러일으켰으니까요. 뒤척이던 은혜는 거실 쪽에서 한규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드디어 내일이다. 내일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전부 끝이야.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지. 처음에는 사업상 중요한 계약이 성사되었나 보다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대화 내용은 은혜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어머니 집. 걱정 마. 그 늙은이가 뭘 알겠어. 그냥 세금 문제라고 둘러대니까 서류는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주더라고. 아주 순진하시지. 은혜는 숨을 죽인 채 방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대방의 목소리는 아마도 같이 노름을 하는 친구인 듯 했습니다. 야, 그래도 어머니신데 너무한 거 아니냐? 뭐가 너무해. 어차피 나중에 다 내가 상속받을 재산이야. 그냥 좀 일찍 당겨 쓴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잘 돼야 어머니도 호강시켜 드리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집 팔고 나면 어머님은 어디로 모시게? 그 질문에 대한 한규의 대답은 은혜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요양원 알아봤지. 아주 공기 좋고 물 맑은 시골로. 한번 들어가시면 다시 나오기 힘든 그런 곳으로 말이야. 면회. 내가 바빠서 자주 찾아뵐 수나 있겠나. 아무튼 내일 계약 끝나면 바로 빚부터 청산하고 남은 돈으로 우리 새 출발하는 거야. 이 지긋지긋한 동네도 뜨는 거지. 은혜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건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었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그저 귀찮은 짐짝 취급하며 돈을 빼앗고 외딴 곳에 버린 계획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떠벌리는 남편의 모습에 인간적인 혐오감마저 들었다고 해요. 통화가 끝나고 한규가 잠들기만을 기다렸다가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남편의 개인 금고. 예전에 어깨너머로 봤던 비밀번호를 더듬더듬 눌렀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은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제 이름, 김순자가 선명하게 찍힌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매수인 칸에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바로 다음 날 오전에 잔금을 치르기로 되어 있었죠. 그 옆에는 제 통장의 모든 잔액을 한규의 계좌로 이체한다는 내용의 양도 증서도 여러 장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 가장 밑바닥에서 은혜는 기어이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요양원 팜플렛이었죠. 그 팜플렛에는 제가 살던 곳에서 차로 4시간은 좋게 가야 하는 외딴 시골의 주소가 적혀 있었고 치매 및 노인성 질환 전문,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같은 끔찍한 문구들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한 은혜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날이 밝으면 저는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낯선 곳에 버려지게 될 테니까요. 은혜는 조용히 금고 문을 닫고 지갑 하나만 챙겨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저에게 달려온 것이었죠.
며느리의 길고 긴 고백을 듣는 동안 제 심장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슬픔, 분노, 배신감, 그리고 내 아들을 저 지경으로 만든 노름이라는 것에 대한 원망까지. 온갖 감정이 뒤섞여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텔방에 들어와서 흘릴 눈물은 다 흘린 것 같았어요.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이성으로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알겠다. 아가, 그동안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꼬. 이제라도 나한테 와줘서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나는 내일 아침 길바닥에 나앉거나 꼼짝없이 그 요양원이라는 곳으로 끌려갔겠지. 저는 진심으로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피를 나눈 아들은 저를 버리려 했지만 남이라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저를 구하러 와준 셈이니까요. 세상에 참 아이러니하죠. 이제 한규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재산을 노리고 이 늙은 어미를 내다 버리려는 자식을 자식으로 둘 수야 없지. 한 푼도 단 한 푼도 그놈 손에 넘겨줄 수 없어.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다. 그걸 저런 허망한 곳에 날리게 둘 수는 없는 일이야. 제 단호한 말에 은혜의 눈빛도 다시금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없이 고개를 셔틀콕.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싸움을 예감하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낡은 모텔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 세상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어쩌면 가장 강한 두 여자의 동맹이 그렇게 맺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해가 뜰 것이고 우리는 전쟁터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날이 밝으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은 시간이었지만 저와 은혜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죠. 하지만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아낙네 둘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가슴만 치고 있을 때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영감의 둘도 없는 친구, 박영감이었죠. 박영감, 이름은 박철수. 평생을 형사로 살다가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작은 경비업체에서 소일거리를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우리 영감이 살아있을 때 두 사람은 형님 동생하며 아주 가깝게 지냈답니다. 영감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명절 때마다 잊지 않고 찾아와 형수님, 별일 없으시죠? 라며 안부를 물어주던 고마운 사람이었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에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을 보는 고집불통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전화를 거는 것이 큰 실례인 줄은 알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염치를 따질 때가 아니었죠.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잠이 가득 묻어나는 박영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서방 나예요. 순자. 제 목소리를 들은 박영감은 잠이 확 깼는지 목소리 톤이 단번에 바뀌더군요. 아이고 형수님. 이 새벽에 어쩐 일이십니까? 무슨 큰일이라도 생기셨어요? 박서방 미안해요. 이른 시간에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지난밤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며느리 은혜가 저를 찾아온 것부터 아들 한규가 제 전 재산을 빼돌리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기막힌 사실까지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영감은 아무 말 없이 잠자코 듣고만 있더군요. 그러다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깊은 한숨과 함께 낮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런 후레자식이 있나. 형님이 하늘에서 보고 통곡하시겠네. 형수님, 일단 잘하셨습니다. 그 집에서 빠져나오신 것만으로도 절반은 이긴 겁니다. 절대로 흥분하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역시 형사 출신은 다르더군요.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곧바로 상황을 정리하며
제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우선 날이 밝는 대로 가장 먼저 동사무소, 아니 요즘은 주민센터라고 하죠. 거기로 가셔서 형수님 인감도장을 분실 신고하고 새로 등록하십시오. 한규 그놈이 혹시라도 다른 서류에 형수님 인감을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인감도장, 알겠어요. 가서 바로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형수님 명의로 된 모든 통장, 거래하는 은행에 전부 찾아가서 지급정지 신청을 하십시오. 아들이 멋대로 돈을 빼가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아마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로울 테니 신분증은 꼭 챙기시고요. 은행에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한규 그놈한테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형수님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그놈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놈이 먼저 연락이 올 때까지 우리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 친구놈이 있으니 그쪽에는 제가 미리 연락을 해두겠습니다. 박 영감의 지시는 명쾌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눈앞에 길이 보이는 것 같았죠. 저는 박 영감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숨죽여 통화를 듣고 있던 은혜를 보며 말했죠. 들었지?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생겼다. 어서 준비하자. 날이 밝기를 기다려 저와 은혜는 모텔을 나섰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모자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지만 일부러 더 씩씩하게 걸었죠. 우리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주민센터였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제 차례가 되어 창구로 갔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감도장을 잃어버려서 분실 신고하고 새로 만들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직원은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 몇 장을 내밀었고 저는 난생 처음으로 그런 서류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제 손으로 제 존재를 증명하는 도장을 없애고 다시 만드는 그 과정이 참으로 기묘하게 느껴졌어요. 주민센터에서의 일을 마치고 우리는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거래하는 은행은 모두 3곳. 시내에 흩어져 있는 은행들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왜 그러시냐, 가족 간의 문제면 대화로 푸는 것이 좋지 않겠냐며 저를 설득하려는 은행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죠. 그들은 제 아들이 제 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긴 오죽하면 저조차도 믿기 힘든 사실인데요. 내 돈 내가 맘대로 하겠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요? 시키는 대로 지급정지나 빨리 처리해줘요. 평생 남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못 내던 제가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는 제 모습이 저 자신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평생이 담긴 돈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모든 은행의 계좌를 꽁꽁 묶어두고 나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굶고 긴장한 채로 돌아다녔더니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더군요. 다시 허름한 모텔 방으로 돌아온 저와 은혜는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으로 늦은 첫 끼를 해결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자 그제야 꽁꽁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라면만 먹었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의지가 되는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너도 고생했다. 아가, 오늘 우리가 한 일이 앞으로의 싸움에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게다. 저는 빈 컵라면 용기를 치우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죠. 저 수많은 불빛 아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죠.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하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제 손에 들린 무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 옆에는 든든한 며느리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박영감이 저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길고 긴 하루가 그렇게 저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박영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는지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죠. 형수님,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일들은 잘 처리하셨고요. 그 덕분에 아주 잘 처리했어요. 인감도 새로 만들고 통장도 전부 묶어놨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이제 한규 그놈이 당장 손을 쓸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그놈이 형수님께 직접 서명받은 서류가 있는 이상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오면 우리가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박영감의 말에 다시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저처럼 평범한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었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규 그놈이 형수님을 속여서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 말입니다. 형수님이 자의로 재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아들의 기망 행위에 속아서 서명을 했다는 걸 입증해야만 승산이 있습니다. 증거라니 막막했습니다. 이미 서류에 제 손으로 도장을 다 찍어준 마당에 제가 속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제 답답한 마음을 읽었는지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며느리 은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혹시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은혜는 주섬주섬 자신의 가방을 뒤지더니 그 안에서 작은 펜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만년필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작은 녹음 버튼이 달려있는 녹음기 펜이었죠. 이게 뭐냐? 사실 얼마 전부터 그 사람이 자꾸 외박을 하고 돈 씀씀이가 해퍼져서 나쁜 마음에 몰래 사뒀던 거예요. 바람이라도 피우는 건지 증거라도 잡으려고요. 그런데 이걸로 어젯밤 그 사람이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했어요. 은혜의 말에 저와 전화기 너머의 박영감은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난 것이었죠.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펜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곧이어 너무나도 익숙한 한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걱정 마. 그 늙은이가 뭘 알겠어. 그냥 세금 문제라고 둘러대니까 서류는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주더라고. 아주 순진하시지. 요양원 알아봤지. 아주 공기 좋고 물 맑은 시골로. 한번 들어가시면 다시 나오기 힘든 그런 곳으로 말이야. 제 아들의 목소리로, 제 아들의 입으로 뱉어내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기 친구에게 저를 늙은이라고 칭하며 제 순진함을 비웃고 저를 외딴 곳에 버릴 계획을 자랑처럼 떠벌리는 그 모든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녹음을 듣는 내내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박영감 역시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더군요. 녹음이 모두 끝나고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박영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층 더 낮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천하의 형수님, 이건 하늘이 도운 겁니다. 이 녹음 파일만 있으면 소송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한규 그놈이 형수님을 기망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요. 정말인가요? 정말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녹음 파일은 정황 증거로서는 최고지만 그놈이 직접 서명을 위조하거나 형수님을 속여서 받아낸 그 계약서 원본이 있어야만 법정에서 완벽한 증거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서류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박 영감의 질문에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아요. 집안 서재에 있는 남편 개인 금고 안에 있어요. 어젯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이제 우리의 다음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어떻게든 그 집에 다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는 서류들을 손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일까요? 한규가 눈에 불을 켜고 집을 지키고 있을 것이 분명했고, 저희가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주거침입으로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는 노릇이었죠. 한참을 고민하던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제가 살던 아파트의 부녀회장, 오미자 씨였죠. 오지랖 넓기로는 아파트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었고, 입은 좀 가볍지만 의협심 하나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저를 어머니, 어머니 하며 친딸처럼 따르던 사람이었기에 어쩌면 그녀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서방,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일단 저희가 알아서 해볼 테니 변호사님하고 약속이나 잡아주세요. 증거는 저희가 꼭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은혜에게 제 계획을 설명했죠. 처음에는 그게 가능할까요? 라며 반신반의하던 은혜도 제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는 눈을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부녀회장 오미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잔뜩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과장 조금 보태어 설명했죠. 하나뿐인 아들이 내쫓으려 해서 지금 며느리랑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밖을 떠돌고 있다는 식으로요. 제 하소연을 들은 오미자 씨는 예상대로 자기 일처럼 분개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김한규 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점잖은 척은 혼자 다 하더니만.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오미자가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집에 아주 중요한 서류를 두고 나왔는데 그걸 꼭 가져와야만 한다고요. 아들 몰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들을 잠시 집 밖으로 유인해 줄 수 있겠냐고요. 제 부탁에 오미자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무릎을 탁 치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어머님, 마침 내일 모레 저희 라인 전체가 소독하는 날이에요. 원래는 오전에 하기로 했는데 제가 업체에 연락해서 시간을 오후로 좀 바꿔달라고 할게요. 그리고 김한규 씨한테는 이번 소독은 아주 독한 약을 쓰는 거라 2시간 정도는 꼭 집을 비워주셔야 한다고 제가 아주 신신당부를 해놓겠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시겠죠? 오미자 씨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부녀회장의 공식적인 요청을 한규가 거절하기는 어려울 테고 소독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것이니 아무런 의심도 사지 않을 수 있었죠. 역시 우리 부녀회장님밖에 없네.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어머님. 불의를 보면 어떻게 참아요? 내일 모레 오후 2시 약속 장소에서 뵙고 제가 망을 봐드릴 테니 그때 맞춰서 오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은혜와 함께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이제 판은 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명석한 지휘관 박 영감이 있었고 결정적인 무기가 될 녹음 파일이 있었으며 이제는 적진에 침투할 수 있도록 도와줄 든든한 아군까지 생겼습니다. 비록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에 벌어질 잠입 작전을 생각하니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짜릿한 긴장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싸움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약속한 날이 밝았습니다. 작전 개시일이었죠. 그날따라 하늘은 제 마음도 모르고 가을 하늘답게 티 없이 맑고 푸르더군요. 너와 은혜는 부녀회장 오미자 씨와 약속한 오후 2시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아파트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서는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고
심장은 꼭 발밑까지 내려앉았다가 다시 솟구치기를 반복하는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제 평생 이렇게 긴장되는 순간이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옆에 앉은 은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요. 괜찮다. 괜찮고 말고.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떨릴 게 뭐 있겠니? 저 집에 있는 건 다 내 것이고 나는 내 것을 찾으러 가는 것뿐이다. 그렇고 말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하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다 들더군요. 만약 한규가 눈치채고 집에 숨어 있으면 어떡하나, 계획이 틀어져서 중간에 돌아오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하지만 그런 약한 생각은 곧바로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곳은 없었으니까요. 약속한 2시가 가까워오자 오미자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아파트 후문 쪽 놀이터로 오세요. 저희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놀이터 구석,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에 오미자 씨가 선글라스에 마스크까지 쓴 채 서 있더군요.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조금 우습기도 했지만 그만큼 자기 일처럼 나서주는 것이 고마워 눈물이 핑 돌 뻔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아이고,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어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오미자 씨는 저희를 보자마자 호들갑을 떨며 반겨주었습니다. 부녀 회장님 덕분에 저희가 큰 힘을 얻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게 저 오미자 아닙니까? 자, 계획대로 제가 조금 전에 김한규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주 독한 소독약을 쓰니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꼭 집을 비워주셔야 한다고, 안 그러면 가구고 뭐고 다 상할 수 있다고 반협박을 좀 했죠. 그랬더니 아주 귀찮다는 듯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차를 끌고 나가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오미자 씨는 의기양양하게 말하며 가방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 저희에게 건넸습니다. 아파트 모든 세대의 현관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라고 하더군요. 공동 배관 문제나 화재 같은 비상 상황을 대비해 관리사무소와 부녀회장이 하나씩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로 문을 여시고 볼일 끝나면 저한테 바로 전화 주세요. 제가 밖에서 망을 보고 있을 테니까요. 혹시라도 김한규 씨가 일찍 돌아오면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볼게요. 아파트 입구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기라도 할 테니 걱정 마시고 어서 다녀오세요. 그녀의 비장한 말에 저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제 집으로 가는 길인데도 마치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도둑처럼 심장이 쿵쾅거렸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조차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12층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자 은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너무 떨려요. 나도 떨린다. 하지만 괜찮아. 우리는 할 수 있어. 딩동 소리와 함께 12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죠. 저희 집 현관문 앞에 서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평생의 안식처였던 이 공간이 이제는 반드시 탈환해야 할 적진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은혜가 떨리는 손으로 마스터키를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렸습니다. 철컥. 경쾌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집안은 며칠 전 저희가 뛰쳐나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거실에는 한규가 마시다 만 커피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소파에는 그의 외투가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져 있었죠.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일상적인 풍경이라 오히려 지금 벌어지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이 더 기묘하게 다가왔습니다. 시간 없어.
어서 서재로 가자. 저는 은혜를 재촉해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는 우리 영감이 살아생전에 쓰던 공간이었죠. 책 냄새와 낡은 나무 냄새가 뒤섞인 그 공간은 제게 늘 평온함을 주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죠. 방 한쪽 벽을 차지한 커다란 책상 뒤 벽에 붙박이처럼 설치된 금고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 금고는 한규가 사업상 중요한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며 제게 허락을 받고 설치한 것이었죠. 그때는 그저 아들이 대견하기만 했는데 그 안에서 저를 배신할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가, 비밀번호 기억나지? 네, 어머님. 그 사람 생일이랑 처음 만난 날을 조합한 숫자예요. 은혜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금고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사랑의 증표였을 숫자들이 이제는 배신의 증거를 여는 열쇠가 되어버린 셈이죠. 딸깍, 딸깍 소리를 내며 다이얼이 돌아갈 때마다 제 심장도 같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철컥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은 생각보다 단출했습니다. 서류 뭉치 몇 개와 통장 몇 권이 전부였죠. 은혜가 그중 가장 위에 있는 노란색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제 눈에 익숙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며칠 전 한규가 제게 내밀었던 그 서류들이었죠. 부동산 매매 계약서, 예금 양도 증서 모든 서류에는 제 이름 석자와 인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니 다시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쁜 놈, 이 어미를 속이고.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은혜가 금고 안을 더 깊숙이 살피더니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좀 보세요. 은혜가 건넨 것은 또 다른 서류 뭉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계약서가 아니었어요. 붉은색 글씨로 최종 경고장이라고 쓰인 험악한 분위기를 풍기는 문서들이었죠. 캐피탈, 대부 같은 처음 들어보는 회사들의 이름과 함께 제 아들 김한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의 빚과 살벌한 경고 문구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상기 채무를 즉시 변제하지 않을 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물론 가족 및 직장을 대상으로 채권 추심 활동을 개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함.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사업 빚은 핑계였습니다. 한규는 불법 스포츠 노름에 빠져 있었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노름 빚을 감당하지 못해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것이었죠. 빚쟁이들의 협박에 쫓기다 못해 결국 이 늙은 어미의 재산을 전부 가로채서 도망갈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연민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저건 이제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돈에 눈이 먼 악귀일 뿐이었어요. 모든 증거를 가방에 챙겨 넣고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 쪽에서 삑삑삑삑 하는 소리와 함께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와 은혜의 얼굴이 동시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규였습니다. 약속된 4시가 되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 그가 벌써 돌아온 것이었죠. 심장이 멎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아들의 구둣발 소리가 거실을 울리는 순간 저와 은혜는 서재 안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었죠. 온몸의 피가 전부 빠져나가 손끝 발끝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여기서 들키기라도 하면 우리가 훔쳐낸 이 결정적인 증거들은 물론이고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 진짜 소독약 냄새 독하네. 머리 아파 죽겠네.
한규는 거실에서 혼잣말을 하며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미자 씨가 미리 아파트 복도에 소독약 냄새를 좀 풍겨놓은 모양이었죠.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은혜가 놀라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은혜는 소리 없이 제 손을 잡아 끌더니 서재에서 가장 큰 가구인 영감의 낡은 책장 뒤 벽과 책장 사이의 좁은 틈으로 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제 옆으로 바싹 몸을 숨겼죠.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의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바싹 붙어 숨을 죽였습니다. 한규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는 듯 했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죠. 제발, 제발 서재에는 들어오지 마라. 마음속으로 수없이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희 편이 아니었던 걸까요? 물을 마신 한규의 발소리가 점점 서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드르륵.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규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느껴졌죠. 그는 금고 쪽으로 걸어가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다른 무언가를 꺼내러 온 것이었겠죠. 저희가 금고를 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따르르르릉, 따르르르릉. 한규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전화질이야? 한규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 고함을 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아마도 빚독촉을 하는 사채업자인 듯 했습니다. 아, 알았다니까요. 내일 오전에 계약만 끝나면 바로 입금해준다고 몇 번을 말해요. 지금 집이라고요? 아, 진짜 사람 못 믿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갈게요. 나가서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한규는 전화를 끊고는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서재를 빠져나갔습니다. 금고는 확인해 볼 생각도 못한 채 말이죠. 잠시 후 현관문이 다시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와 은혜는 그 후로도 한참 동안 책장 뒤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죠. 겨우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희는 서로의 엉망이 된 모습을 보고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얼굴과 옷은 온통 먼지투성이었고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그야말로 생사를 넘나든 지옥 같은 몇 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집을 빠져나와 오미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오미자 씨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규의 차가 다시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알려주었죠. 하늘이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 영감이 저희를 도운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박 영감과 함께 그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아주 깔끔하고 반듯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죠. 우리를 맞이한 변호사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최유진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인매가 아주 똑 부러져 보였지만 저희를 대하는 태도는 더없이 따뜻하고 진중했습니다. 어머님, 박 선생님께 말씀은 전해 들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으셨어요. 최 변호사는 저희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재촉하지 않고 저희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아찔한 잠입 작전의 전말과 함께 우리가 확보한 증거물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혜가 녹음한 한규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기 펜, 제 인감이 찍힌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예금 양도 증서, 그리고 금고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붉은 글씨의 사채 빚 독촉장까지.
증거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던 최 변호사의 눈빛이 점점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검토를 마친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이겼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긴 싸움이에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은혜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변호사는 저희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죠. 물론 소송으로 가면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이라면 승소는 거의 확실합니다. 아드님이 어머님을 속였다는 기망 행위를 입증할 녹음 파일이 있고 그 결과물인 계약서가 있으며 범행 동기가 된 노름빛 증거까지 완벽하게 갖춰졌으니까요. 이건 법률적으로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에도 해당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최 변호사의 명쾌한 설명에 어두웠던 눈앞이 환하게 밝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저는 이 사건을 단순히 법정에서만 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싸움은 길고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우리는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그리고 저런 아들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이 싸움을 끝내야 합니다. 더 고통스러운 방법이라니요? 아드님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최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사실이 뚜렷하게 떠올랐죠. 한규는 어릴 때부터 남들에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병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좋은 옷, 좋은 차, 그리고 대기업 부장이라는 번듯한 명함. 그것이 김한규라는 사람의 전부나 다름없었죠. 회사입니다. 그 아이는 자기 목숨보다 회사에서의 평판과 승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걸 잃는다면 아마 죽는 것보다 더 괴로워할 겁니다. 제 대답에 최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법의 심판과 함께 사회적인 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아드님의 가장 소중한 성을 바로 그 발밑부터 무너뜨리는 거죠. 그날 밤 저와 은혜 그리고 최 변호사는 한 팀이 되어 치밀한 반격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은 총 3단계로 이루어졌죠. 첫째, 최 변호사가 내일 아침 바로 법원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한규가 집을 팔아넘기는 것을 법적으로 원천 봉쇄한다. 둘째, 은혜가 익명으로 한규의 회사 감사팀에 그의 거액의 노름빚과 재산 문제에 대해 제보하여 회사 내부에서 그를 압박하게 만든다. 셋째, 제가 가진 인맥을 이용해 주주들 사이에 김한규 부장의 재정 상태가 위험하다는 소문을 은밀하게 퍼뜨려 그의 회사 내 입지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다. 모든 계획을 듣고 나니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통쾌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재산을 되찾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저를 기만하고 버리려 했던 아들에게 자신의 잘못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뼈저리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참교육이 될 것이었습니다. 젊고 유능한 변호사와 제 아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며느리, 그리고 아들의 성격을 꿰뚫고 있는 저까지. 우리는 세상을 속이려 했던 한 남자를 무너뜨리기 위한 완벽한 복수 연합군이 된 것이었죠. 그날 밤 저희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반격을 앞둔 용맹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최유진 변호사와 함께 세운 작전은 다음 날 아침부터 신속하고도 은밀하게 개시되었습니다. 아침 해가 뜨자마자 최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죠. 어머님, 방금 법원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아드님은 어머님 동의 없이 집을 절대 팔 수 없습니다. 그 짧은 문자가 제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가장 급한 불은 끈 셈이었죠. 이제 한규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갇힌 쥐 신세가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그의 성을 내부에서부터 흔들 차례였습니다. 이 임무는 며느리 은혜의 몫이었죠. 저희는 일부러 저희가 머무는 모텔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가판대에서 아무에게도 등록되지 않은 선불 유심칩을 하나 샀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추적을 피하기 위한 최 변호사의 조언이었죠.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은혜는 미리 준비해온 대본을 몇 번이고 소리내어 읽으며 연습했습니다. 남편의 직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은혜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죠. 아가, 떨지 마라. 너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저런 사람은 회사에서도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는 안 되는 법이다.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우리가 막는 것이기도 해. 제 격려에 은혜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휴대폰에 새 유심칩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아낸 한규의 회사,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부서인 감사실의 직통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감사팀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딱딱하고 권위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혜는 저와 최 변호사가 함께 다듬어준 대본을 마치 연기자처럼 차분하고 사무적인 톤으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평소보다 조금 낮게 깔아서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익명의 제보자처럼 보이도록 말이죠. 저는 귀사의 김한규 부장과 관련된 내부 비리를 제보하고자 전화드렸습니다. 김한규 부장은 현재 거액의 불법 노름 빚을 지고 있으며 이를 변제하기 위해 주변인들에게 금전을 갈취하고 심지어 노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편취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 상태는 회사의 중요한 자금을 다루는 부장으로서 횡령이나 배임 등 더 큰 금융사고로 이어질 심각한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디 철저한 내부 감사를 통해 회사의 잠재적 손실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준비한 말을 막힘없이 전달하고 상대방이 무언가 더 물어보려고 하는 찰나에 재빨리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를 끄는 은혜는 긴장이 탁 풀렸는지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어머님, 저 잘한 거 맞겠죠? 아주 잘했다. 우리 며느리 아나운서 해도 되겠네. 아주 똑 부러지게 잘했어. 저는 은혜의 등을 토닥여주며 칭찬했습니다. 이제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대기업의 감사팀이라는 곳은 저런 제보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을 테니까요. 특히나 횡령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폭탄과도 같은 말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회사 내에서는 한규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조사가 시작될 것이 틀림없었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저의 차례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오랜 친구인 미숙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미숙이는 시집을 잘 가서 한규가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꽤 많이 가진 주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남편들끼리도 친분이 있어서 회사 내부 사정에도 아주 밝은 친구였죠. 어머, 순자야. 이게 얼마만이니? 잘 지냈어? 오랜만에 듣는 친구의 밝은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고 일부러 한숨부터 푹 내쉬었습니다. 미수가 나야 뭐 그냥 그렇지. 다름이 아니라 너한테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어. 너희 남편 요즘도 한균의 회사 높은 분들하고 자주 만나니? 그럼. 얼마 전에도 같이 골프 치고 왔는데. 왜? 무슨 일 있어? 한규한테 뭐 좋은 소식이라도 있니? 이번에 승진 후보라며. 미숙이의 말에 저는 바로 이거다 싶었죠. 저는 최대한 걱정스럽고 힘없는 목소리를 만들어내며 조심스럽게 소문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좋은 일이 아니라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러지. 사실은 우리 한규가 요즘 돈 문제로 많이 힘든가 봐. 사업이 잘 안 풀리는지 나한테까지 손을 벌리더라고. 내가 가진 노후 자금이라도 다 내줘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 중이야. 그런데 혹시라도 애가 너무 힘들어서 회사에서 무슨 실수라도 할까 봐
이 늙은 어미는 밤에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와. 저는 절대로 한규가 노름을 했다거나 제 재산을 훔치려 했다는 직접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고 칠까봐 걱정된다는 뉘앙스만 은근하게 흘렸죠. 오지랖 넓고 입 가벼운 미숙이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제 걱정 섞인 하소연을 들은 미숙이는 당장이라도 큰일이 난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머 세상에. 순자 너 정말이니? 한규가 그럴 리가 없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번듯해 보이더니. 알았어. 일단 너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남편한테 살짝 이야기해서 내부 사정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라고 할게. 그리고 주주들 모임에서도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네. 회사 재정을 책임지는 부장이 개인 돈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면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어디 주식을 갖고 있겠어? 미숙이는 제 의도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완벽하게 미끼를 물어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왠지 모를 씁쓸함과 함께 작전이 성공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친구를 이용했다는 죄책감이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저 역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리고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녁, 은혜에게 대학 동기이자 한규의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었죠. 회사 전체가 뒤집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어 감사팀이 김한규 부장에 대한 특별 내사에 착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맞춘 것처럼 주요 주주들 사이에서 김한규 부장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곧 있을 예정이었던 임원 승진자 명단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소문까지 파다하게 퍼졌다고 합니다. 한규는 순식간에 회사 내에서 가장 위험하고 의심스러운 인물로 전락해버린 것이었죠. 동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상사들은 그를 노골적으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화려한 성이 그 성벽 안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휴대폰으로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죠. 분노와 당혹감으로 이성을 잃었을 제 아들 김한규였습니다. 이제 모든 판은 준비되었고 무대의 주인공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텔방의 낡은 탁자 위에서 제 휴대폰이 처음으로 울렸을 때 저와 은혜는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죠. 올 것이 왔구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옆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은혜에게 괜찮다는 눈짓을 보낸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이 쇳소리처럼 긁히며 들려왔죠. 저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먼저 입을 여는 쪽이 지는 싸움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초간의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마침내 제 귀에 익숙하면서도 너무나도 낯설게 변해버린 목소리가 분노를 이기지 못해 잔뜩 억눌린 채로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예요? 제 아들 한규였습니다. 어디 계세요가 아닌 어디예요라는 싸늘한 말투. 그 안에는 존경이나 걱정은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분노와 원망만이 가득했죠.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이렇게까지 차갑고 단단하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감정을 싣지 않은 마른 장작 같은 목소리였죠. 제 대답에 한규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최소한 당황해서 말을 더듬을 것이라고 예상했겠지요. 지금 장난해요?
집에는 왜 아무도 없고 전화는 왜 다 꺼놨었는데요. 그리고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이거 어머니가 한 거 맞죠?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마지막에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고함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발악을 들으며 전화기 너머로 그의 얼굴을 그려보았습니다. 핏발이 선 눈, 일그러진 입술. 아마 지금쯤이면 방 안을 뱅뱅 돌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겠지요. 무슨 짓이라니. 내 집, 내 재산, 내가 지키겠다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라도 되었느냐? 어머니 재산? 그거 다 결국엔 누구한테 올 건데요. 어차피 내 돈 될 거 내가 좀 일찍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이꾸었어요? 내가 이 김한규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데. 다 어머니 편하게 호강시켜 드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욕심을 효도라는 말로 포장하는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죠. 저를 속이고 쌈짓돈까지 전부 빼앗아 외딴 요양원에 버리려 했던 자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호강이라 나를 낯선 요양원에 처박아 두고 내 집 팔아먹은 돈으로 노름 빚 갚는 게 너한테는 호강이었구나. 몰랐네. 내 아들이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 비아냥 섞인 말에 한규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죠.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요? 은혜죠? 그 인간이 어머니한테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한 거죠? 내가 그 여편 내 가만 안 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은혜에게 돌리는 모습에 마지막 남은 정마저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와 은혜를 이간질해서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는 얄팍한 속셈이 빤히 들여다보였죠. 중요한 건 누가 말했는지가 아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한규야.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부름은 추억이나 애정을 담은 것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경고이자 끝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그만하거라. 더는 추해지지 말고. 네가 지금이라도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고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한다면 이 어미가 마지막으로 용서할 기회를 줄지도 모르지. 물론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할 생각 따위는 눈곱만큼도 없었죠. 하지만 공은 이제 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마저 제 발로 차버린다면 그때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 아들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죄? 용서? 웃기지 마세요. 내가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법대로 하자고요? 좋아요. 그 서류에 어머니 도장 찍혀 있는 거 잊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나한테 증여하겠다고 서명한 거라고요. 변호사한테 다 물어봤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합법적인 증여라고. 괜히 나중에 딴소리하지 말고 당장 그 가처분 신청인지 뭔지 취하해요. 안 그러면 정말 다 끝장인 줄 알아요. 한규는 마지막까지 저를 협박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뚝 하고 끊어진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 끝장이라고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다리를 제 손으로 불태워버린 것이었죠. 옆에서 숨죽여 통화를 듣고 있던 은혜가 다가와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저놈이 저렇게 나올 줄 이미 알고 있었어. 이제 더는 미련도 연민도 남지 않아서 오히려 마음이 편하구나. 그리고 한규의 움직임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다급해진 그는 집을 사기로 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든 계약을 마무리 지으려고 애썼습니다. 이거 저희 집안에 작은 오해가 있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금방 해결될 테니 걱정 마시고 예정대로 내일 잔금 치르시면 됩니다. 제가 법적인 문제는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며 구매자를 안심시키려 했죠. 하지만 그의 그런 다급한 태도는 오히려 구매자의 의심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이 등기부등본에 찍혔다는 것은 그 집에 아주 심각한 법적 분쟁이 있다는 신호나 다름없었죠. 결국 그날 오후 늦게 집을 사기로 했던 구매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영감님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그분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연락을 취해왔더군요. 아이고 사모님.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사기 계약에 휘말릴 뻔했네요.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최 변호사는 구매자를 안심시키며 이번 계약 파기의 모든 책임은 매도인인 김한규에게 있으니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졸지의 집은 집대로 못 팔고 위약금까지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인 한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셈이었죠. 회사에서는 감사팀의 압박이, 밖에서는 사채업자들의 독촉이, 이제는 집 계약 문제까지 터져버렸으니 그는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하던가요? 이성을 잃은 그가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이제 막 2막을 시작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2막의 무대에는 한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예정이었습니다. 한규가 발악을 하면 할수록 저희가 쳐놓은 그물은 그의 목을 더욱 세게 옥죄어 갔습니다. 회사에서는 대기 발령 상태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으며 동료들의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을 견뎌내야 했고 매일같이 걸려오는 사채업자의 협박 전화는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죠. 그런 그에게 마지막 남은 동아줄은 아마 가족, 그 중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딸, 제 손녀 민서였을 겁니다. 민서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 다니느라 서울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일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규에게 민서는 자신의 마지막 보루이자 자신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는 핑계거리였을 테죠.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다라는 그 지긋지긋한 변명 뒤에 숨어서 말입니다. 저와 은혜는 민서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에게 아비의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제까지고 숨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매듭을 푸는 결정적인 열쇠를 민서가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은혜가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텔 방 한 구석에서 은혜는 스피커폰으로 민서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그 대화를 듣고 있었죠. 민서야, 엄마야. 잘 지내? 응, 엄마. 웬일이야, 이 시간에? 나 지금 과제 때문에 정신없어. 무슨 일 있어? 밝고 명랑한 손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은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은혜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놀라지 말고 잘 들어. 그리고 아빠한테는 절대 전화하면 안 돼. 약속할 수 있지? 응. 왜? 아빠한테 무슨 일 있어?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은혜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의 재산을 아빠가 전부 빼돌리려 했다는 것,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이유가 끔찍한 노름빚 때문이었다는 사실까지요. 수화기 너머의 민서는 처음에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장난하지 마. 아빠가 그럴 리가 없잖아. 라며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차분하고도 구체적으로 증거들을 설명하자 민서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수화기 너머로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정말이야? 엄마, 지금 한 말 전부 정말이야? 미안하다, 딸. 이런 꼴 보여서 정말 미안해. 결국 민서는 전화를 끊고 그날 밤 마지막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머물고 있는 허름한 모텔 방으로 한 걸음에 달려온 손녀의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죠. 민서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고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라며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아비의 죄를 대신 사죄하는 그 어린 것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저도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준 뒤 저희는 조금 진정을 되찾고 다시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던 민서의 눈빛이 어느 순간 차갑고 단단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은 제 아들 한규를 닮은 것이 아니라 제 옆에 앉은 은혜와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 혹시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볼 게 있어요. 민서는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빠른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우리 아빠 기계 같은 거 잘 다루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모든 사진이나 문서 같은 걸 가족 공유 클라우드에 전부 저장해두는 버릇이 있었어요. 자기는 복잡한 거 싫다고 그냥 한 군데 다 모아놓는 게 편하다면서요. 혹시 거기에 뭔가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민서의 말에 저와 은혜는 희망을 가지고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서는 아빠의 아이디와 자신이 알고 있던 몇 가지 비밀번호를 조합해 입력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로그인 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클라우드 안에는 그야말로 김한규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 회사 서류, 심지어는 각종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리해둔 메모 파일까지. 그는 자신의 판도라의 상자를 이렇게 허술하게 열어두고 있었던 것이죠. 민서는 능숙하게 폴더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기타라는 이름의 폴더 안에서 저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친구들 단톡방 캡처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하자 화면 가득 익숙한 메신저 대화창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한규가 자신의 친구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내용은 저희가 확보했던 그 어떤 증거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추악했습니다. 야, 한규. 어머니 요양원 보낸다는 거 진짜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가 심해? 노인네 한 명 정리하고 내 인생 새로 시작한다는데. 니들이 뭘 알아? 그래도 천륜이라는 게 있는데 천륜 같은 소리 하네. 돈 앞에서는 그런 거 없어. 아무튼 이번 주에 집 계약만 끝나면 나도 이 지긋지긋한 빚 청산하고 새 출발이다. 다들 그때 크게 한턱 쏠 테니 기대하라고.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패륜적인 계획을 무용담처럼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저를 노인네라고 칭하며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는 그 문장 앞에서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그 대화 내용을 전부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아빠한테 내가 직접 전화해 볼래요. 민서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은 이미 그쳤지만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죠. 할머니, 엄마. 내가 아빠 목소리 똑똑히 들어야겠어요. 정말 아빠 입으로 그런 생각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 통화 꼭 녹음해 주세요. 은혜는 말없이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민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민서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미워하는 이름, 아빠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민서가 아빠에게 전화를 거는 순간
낡은 모텔 방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저와 은혜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올 목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이어 피곤함과 신경질이 잔뜩 묻어나는 한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야. 웬일이야, 이 시간에. 아빠 지금 좀 바쁜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는 평소처럼 다정한 아빠의 목소리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릴 지경이었죠. 아빠. 민서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예상과 다른 딸의 반응에 한규도 순간 당황한 듯 했습니다. 왜 그래, 딸? 무슨 일 있어? 할머니한테 왜 그랬어? 민서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핵심을 찌르는 돌직구를 날렸죠. 그 질문에 한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무슨 소리야, 그게. 할머니한테 뭘 어쨌다고. 아빠 친구들이랑 나눈 대화, 내가 다 봤어. 할머니 정리하고 집 팔아서 새 출발하겠다고 한 거. 그거 아빠가 직접 쓴 거 맞지?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밀자 한규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변명거리를 찾으려 머리를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했죠. 아니, 그건 민서야, 그건 오해야. 친구들끼리 그냥 허풍 떨면서 한 소리지. 그걸 진짜로 믿으면 어떡해. 아빠가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래. 오해? 그럼 할머니 집 몰래 팔려고 한 것도 오해야? 할머니 요양원 보내려고 상담받은 서류도 그냥 장난이었어. 민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조목조목 사실을 짚어냈습니다. 딸의 서슬퍼런 추궁에 한규는 결국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거짓된 다정함은 사라지고 본래의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아빠를 죄인 취급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네 엄마가 시키디. 그 여자가 너한테까지 바람 넣어서 이 아빠를 잡겠다는 거야? 엄마 얘기하지 마. 내가 직접 봤고 내 귀로 직접 들은 거야.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해. 아빠는 사람도 아니야. 민서의 목소리가 끝내 울음에 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약한 울음이 아니라 배신감과 분노가 뒤엉킨 절규였죠. 궁지에 몰린 한규는 결국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충수였죠. 그래. 했다. 어쩔래. 이놈의 집구석. 나 아니면 누가 먹여 살리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니들이 알기나 해. 그깟 집 좀 팔아서 빚 갚고 다시 일어서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냐? 다 너 편하게 대학 공부시키고 좋은 거 입히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의 입에서 다 너 잘 되라고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를 욕되게 하는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변명이었죠. 민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닥쳐.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들먹이지 마. 아빠 같은 사람, 이제 내 아빠 아니야. 다시는 아빠 얼굴 볼 생각 없어. 그렇게 평생 돈의 노예로 쓰레기처럼 살아. 민서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며 은혜의 품에 안겨 무너졌죠. 저와 은혜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이나 민서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가장 믿고 사랑했던 아빠의 민낯을 마주해야 했던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을까요? 하지만 이 아픔은 민서가 앞으로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통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손에는 한규가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는 내용이 담긴 완벽한 녹음 파일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 통화 녹음 파일을 전해 듣고는 이제 법정 싸움은 물론이고
그 어떤 싸움에서도 우리가 질 확률은 없어졌다고 단언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모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 수, 이 길고 긴 싸움의 마침표를 찍을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 증거들이라면 당장 아드님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머님과 가족분들이 더 큰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어요. 최 변호사는 저희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법정이라는 차가운 공간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세상의 법정에 먼저 이 사건을 고발하자는 것이었죠.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드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징역살이가 아닐 겁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사회적 지위와 명예,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겠죠. 우리는 바로 그 점을 공략해야 합니다. 최 변호사의 말에 제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시끄러운 확성기도 자극적인 구호도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죠.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제 말에 은혜와 민서, 그리고 최 변호사의 시선이 모두 제게로 향했습니다. 한규가 다니는 회사, 그 앞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이 늙은 어미의 모습을요. 그것은 저의 마지막 카드이자 이 싸움의 활용점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문구점에서 사온 커다란 하얀색 카드보드지 위에 제 온 마음을 담아 꾹꾹 눌러 글씨를 썼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습니다. 그저 저의 진심을 담은 단 한 문장이었죠. 아들아, 어미의 마지막 집은 남겨다오. 그 피켓 하나를 들고 저는 은혜와 민서의 부축을 받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여의도의 높고 삐딱한 빌딩 숲.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한 제 아들이 평생을 자부심으로 여겼던 그의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자 수많은 직장인이 제 옆을 무심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죠. 그저 이상한 노인네가 아침부터 저러고 있구나 하는 정도의 시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아들이 들어간 저 건물을 바라보며 피켓을 들고 서 있을 뿐이었죠. 시간이 흐르고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자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몇몇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그 사진은 피켓 뜬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살이 붓고 부풀려지며 삽시간에 온라인 세상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제 아들 김한규의 이름과 직책까지 공개되었고,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언론사 기자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가 저를 둘러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피켓이, 제 지친 얼굴이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제 아들이 쌓아 올린 유리성이, 이 늙은 어미의 조용한 외침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회사 정문 앞에 피켓을 들고 선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제 주변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 정도로 여기던 사람들의 시선은 인터넷을 통해 제 사연이 퍼져나가면서 동정과 분노, 그리고 경의의 눈빛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이 시대가 잃어버린 효와 인간의 도리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머님, 심정이 어떠십니까? 아드님과 마지막으로 대화한 건 언제입니까? 정말로 아드님이 재산을 전부 가로채고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습니까?
수십 개의 마이크가 경쟁이라도 하듯 제 입 앞으로 불쑥불쑥 밀려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져 제 눈을 멀게 할 지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게 입을 다문 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서 제 아들이 있는 저 차가운 유리 건물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깊게 팬 주름과 슬픔이 서렸지만 꺾이지 않은 눈빛,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아들아, 어미의 마지막 집은 남겨다오. 라는 애끓는 문장이 이 모든 비극의 가장 확실한 증인이었으니까요. 제 옆으로는 어느새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준 은혜와 민서가 다가와 저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몰려드는 기자들로부터 저를 보호하며 연신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제발 길을 좀 터주세요. 라고 외쳤고 민서는 제 손을 꼭 잡고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저희 셋은 그 거대한 빌딩 앞에서 세상의 모든 부조리에 맞서는 작은 섬처럼 보였을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가장 당황한 것은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자신들의 회사 정문 앞에서 벌어진 이 소란은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주요 방송사의 정오 뉴스의 속보로 타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부장, 노모 재산 가로채려다 발각, 어머니의 눈물 어린 1인 시위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회사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기 시작했죠. 이는 단순히 한 직원의 개인적인 비행 문제를 넘어 회사의 도덕성과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심각한 기업 리스크로 번져나간 것입니다. 그 시각, 건물 안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상태였을 겁니다. 창문마다 직원들이 고개를 내밀고 저희를 훔쳐보고 있었고 회사 내부 메신저는 아마 김한규 부장에 대한 이야기로 폭발하고 있었겠죠. 그는 더 이상 유능한 부장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얼굴에 먹칠을 한 살아있는 골칫덩어리일 뿐이었죠. 결국 회사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주주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일부에서는 불매운동의 조짐까지 보인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경영진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들의 결정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그날 오후 최유진 변호사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저희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기자들 앞에 서서 아주 간결하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저희 의뢰인 김순자 여사님은 아들 김한규 씨를 상대로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저희는 김한규 씨가 노모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려 한 명백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민사 소송을 넘어 형사 고소까지도 가능한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아들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이 자리에 힘겹게 서 계신 것입니다. 최 변호사의 발표는 기름을 부은 불길처럼 사태를 더욱 키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회사는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사는 소속 직원 김한규 부장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오늘부로 김한규 부장을 즉시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앞으로 임직원의 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면. 그것은 회사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징계였습니다. 퇴직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동종업계에서는 재취업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실상의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한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저의 조용한 외침 한 번의 먼지처럼 허망하게 사라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현장에서 전해 들었을 때 저는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이 과연 이런 것이었을까요? 아들의 완전한 몰락을 바랐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것을 되찾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고 저는 그 마지막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시련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 넋이 나간 모습으로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온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위로해줄 가족도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변으로 검은 옷을 입은 험상궂은 사내 서너 명이 그림자처럼 달라붙더군요. 바로 한규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뉴스를 보고 모든 상황을 파악했을 겁니다. 이제 김한규는 돈 나올 구멍이 완전히 막힌 빈털털이라는 사실을요. 그들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김한규 씨, 이야기는 뉴스 보고 잘 들었네. 이제 어떡할 건가? 집도 못 판다며? 회사에서도 잘렸다며? 우리 돈은 언제 갚을 건가? 그들은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는 그 어떤 주먹보다도 더 큰 공포를 주었죠. 주변에 기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규의 팔을 붙들고 어디론가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금방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한규는 비굴하게 빌며 끌려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번듯한 대기업 부장 행세를 하던 그의 마지막 모습은 길바닥에 나뒹구는 낙엽보다도 더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마 끝까지 지켜볼 수 없어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멀리서 가을 해가 잿빛 빌딩 숲 너머로 힘없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규가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듯 사라지고 이틀이 지난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희가 머물던 모텔 방의 문을 누군가 절박하게 두드렸습니다. 쿵, 쿵, 쿵. 며칠 전 은혜가 저를 찾아왔을 때와 똑같은 소리였죠. 저희는 직감적으로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서가 겁을 먹고 제 뒤로 숨었고 은혜는 긴장된 얼굴로 제게 어떻게 할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은혜는 큰 마음을 먹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예상대로 한규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죠.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얼굴은 흑빛이었고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퀭한 눈에는 초점조차 없었습니다. 값비싼 양복은 구겨지고 더러워져 있었고 그의 온몸에서는 술 냄새와 함께 깊은 절망의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는 저희를 보자마자 힘없이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은혜야 민서야. 그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저희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짐승처럼 기어와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저 정말 죽습니다. 네. 그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제 다리에 비벼대며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한때는 하늘처럼 믿고 의지했던 아들의 비참한 모습에 제 가슴 한쪽이 시큰하게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물 속에서 저는 진심 어린 반성이나 뉘우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벼랑 끝에 몰린 자의 마지막 발악, 어떻게든 이 위기만 모면하고 보려는 이기적인 생존 본능만이 보일 뿐이었죠. 만약 제게 아직 그를 무너뜨릴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그는 과연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저는 차갑게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네 더러운 눈물, 내 옷에 묻히지 말고.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규는 제 반응에 놀란 듯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가 지금 와서 비는 이유는 네가 한 짓이 잘못되었다고 깨달아서가 아니겠지.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집도 못 팔게 되고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니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져서겠지. 안 그러냐? 제 정곡을 찌르는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네가 정말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면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전화 통화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돌아왔어야 했다. 하지만 너는 그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어. 법대로 하자며 오히려 이 늙은 어미를 협박까지 했지. 이제 와서 흘리는 눈물이 내게는 악어의 눈물로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저는 옆에 서 있던 은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은혜는 준비해 두었던 서류 봉투를 들고 와 한규의 앞에 던져 놓았습니다. 최유진 변호사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법적으로 단 하나의 허점도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낸 합의 각서였습니다. 그거 읽어봐라.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안에 적혀 있다. 한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그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가혹하리만큼 철저한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김한규는 불법적으로 이전해간 어머니 김순자 명의의 모든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을 즉시 원상복구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다. 둘째, 김한규는 향후 어머니 김순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며 이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를 공증받아 제출한다. 셋째, 김한규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아내 이은혜와 딸 김민서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하고 그들의 미래에 다시는 개입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넷째, 김한규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지정된 전문기관에 입소하여 6개월 이상의 노름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매달 상담 확인서를 가족에게 제출한다. 다섯째, 만약 위 조건 중 단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거나 향후 가족에게 직간접적인 위협을 가할 시 본 합의는 즉시 파기되며 김순자 측은 보관 중인 모든 증거를 첨부하여 김한규를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협박 등의 혐의로 즉시 형사 고소한다. 또한 이에 대한 위약벌로 현금 10억 원을 즉시 지급한다. 서류를 다 읽은 한규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상속 포기라는 부분에서 그의 동공은 절망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죠. 어머니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상속 포기는 그건 너무해. 너는 이 어미를 산채로 버리려고 했는데 나는 고작 종이 한 장으로 끝내주겠다는데 이게 너무하다고 생각하느냐? 하지만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여기에 서명하고 사람답게 살 마지막 기회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나가서 사채업자들에게 평생을 쫓기며 살다가 결국에는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보낼 것인지. 너에게 줄 시간은 많지 않아. 딱 10분 주겠다. 저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서류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괴로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마 1000만 번도 더 저울질이 오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깊은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김한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세 글자를 쓰는 그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그가 흘린 처음이자 마지막 진심의 눈물이었기를 저는 부질없는 마음으로 잠시 바랐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저는 그 서류를 빼앗듯이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볼일 끝났으니 돌아가거라. 내일 아침 9시까지 최유진 변호사 사무실로 와서 변호사 입회하에 공증 절차를 밟도록 해. 1분이라도 늦으면
이 합의는 없던 걸로 알겠다. 저는 그에게 단 한 톨의 온정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굳게 닫힌 문 밖으로 그의 희미한 흐느낌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가 사라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손에 든 합의 각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그리고 제 새로운 가족의 미래를 지켜낼 단단한 성벽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된 시간에 맞춰 최유진 변호사 사무실에 나타난 한규는 밤새 또 무슨 일을 겪었는지 어제보다 더욱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공증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 재산 원상 복구 위임장, 그리고 어젯밤 썼던 합의 각서까지. 모든 법적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그렇게 제 모든 재산은 다시 제 이름 아래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한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저와 은혜, 그리고 민서를 돌아보더군요. 그의 입술이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살짝 열렸지만 이내 굳게 닫혔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깊이 고개를 숙여 보인 뒤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것이 그와 저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그는 제 아들이 아니라 그저 제 인생을 스쳐 지나간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가장 먼저 그 집을 처분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정든 집이었지만 아들과의 끔찍한 기억이 묻어있는 그곳에서 더 이상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이 팔리고 제 통장에 평생 만져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큰돈이 들어왔을 때 저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돈 때문에 겪어야 했던 그 모진 시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울 뿐이었죠. 저는 그 돈을 세 몫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몫은 제 노후를 위한 것이었고 다른 두 몫은 제 새로운 가족, 은혜와 민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데리고 새로 지은 깨끗한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리둥절해하는 두 사람에게 저는 미리 계약해둔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공동 명의자는 이은혜와 김민서, 바로 두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이런 걸. 은혜는 기겁을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민서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약서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죠. 받아라. 이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다. 너희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길바닥에 나앉거나 외딴 요양원에서 이 세상을 원망하며 죽어가고 있었을 게다. 너희가 내 목숨을 구해줬고 내 남은 인생을 찾아줬어. 그러니 이건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다. 하지만 어머님. 하지만은 무슨. 피를 나눈 아들은 이 어미를 버렸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너희가 내 마지막을 지켜주지 않았니? 이제 너희는 내 며느리, 내 손녀가 아니라 내 딸이고 내 친구다. 그러니 내가 내 딸들에게 이 정도 해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다오. 여기서 너희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을 행복하게 시작하거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다. 제 진심 어린 말에 은혜와 민서는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고 저희 셋은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은 돈으로 햇볕이 아주 잘 드는 강가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좋을 만큼 아담하고 창밖으로는 사계절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낮에는 복지관에 나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배웠습니다. 남은 돈은 안전한 연금 상품에 넣어두었기에 돈 걱정 없이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죠. 어느 주말 저녁, 저는 은혜와 민서를 제 새로운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거창한 상은 아니었지만 정성을 다해 끓인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그리고 몇 가지 나물을 차렸습니다. 저희 셋은 조촐한 식탁에 둘러앉아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할머니, 여기 너무 좋다. 꼭 예쁜 카페 같아. 그러게 말이다. 너희들만 괜찮다면 앞으로 주말마다 와서 자고 가도 좋고. 정말요? 와, 신난다. 엄마, 우리 그럼 다음 주에는 아예 짐 싸들고 올까? 어머, 너는 못 말려. 어머님, 민서가 철이 없어서 그렇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은혜는 웃으며 민서를 타박했지만 그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제잘거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제 인생에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었지만 그 겨울이 있었기에 지금 이토록 따스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창밖으로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황혼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따뜻하고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